안녕하세요. 유나약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약물학 공부를 해봅시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 음,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발견을 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무스카린성, 콜린성 수용체 효능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무스카린성 수용체가 뭐냐? 부교감 신경절의 절후 뉴런과 효과기 접합에 존재하는 GPCR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얘가 부교감 신경 거꾸로 그렸네요. 절후 뉴런이고요. 여기 효과기가 있으면 여기 존재하는 막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스카린성 수용체에 존재하는 이 5개의 A형이 작용을 해서 약효를 나타내고요. 이 무스카린성 수용체 효능제는 크게 직접 작용성과 간접 작용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접 작용성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직접 작용성에는 무스카린성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과 니코틴성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무스카린성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은 신경과 효과기 접합부 이 사이에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니코틴성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은 자율신경절과 신경근 접합부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무스카린성 수용체에 작용하는 이 약물들은 예시를 들자면 아세틸콜린, 요도체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대부분의 약물, 아니 일부의 약물은 무스카린성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이고 나머지는 무스카린성 그리고 니코틴성 모두에 작용하는 약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간접 작용성 무스카린성 수용체 효능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접 작용성은 이 직접 작용성과는 다르게 이 콜린성 수용체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아세틸콜린에 작용하는 효소를 억제를 함으로써 아세틸콜린의 효과를 높여주는 그런 약물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효능제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의 효능을 높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콜린 에스터레이즈 억제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에스터레이즈는 에스터화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구조적으로 원래의, 원래의 구조와는 다른 구조로 이제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콜린 에스터레이즈 억제제는 어,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콜린 유사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음, 이것은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거는 에나이오닉, 이건 음이온적, 음이온의 이런 뜻이고요. 에스터레틱 사이트를 차단을 해서 결론적으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에 의한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콜린성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증가를 시키게 되겠죠. 분해를 방해를 하니까 아세틸콜린의 작용에 농도를 올려주고요. 결론적으로 작용이 증가하겠죠. 약물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자면 사급, 암모늄, 약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세틸콜린의 나이오닉 에스터레틱 사이트에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카바메이트류의 약물은 아세,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에나이오닉 에스터레틱 사이트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삐뚤게 됐지? 이번에는 아트로핀과 사이클로펜톨레이트 그리고 아트로핀과 이프라트로피움 브로마이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아트로핀과 사이클로펜톨레이트를 비교를 해볼 건데 얘네들은 언제 사용을 하냐? 얘네들은 일단 부교감 신경을 차단을 시키는 애들이거든요. 어떻게 부교감 신경을 차단을 하냐 하면 아세틸 콜린의 효과를 막아서, 그러니까 억제를 해서 부교감 신경을 차단을 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부교감 신경을 차단시킨다는 말이 그냥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교감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언제 사용을 하냐면 수술 전에 점액 분비를 감소시킬 때, 예를 들어서 눈물이나 침 얘네들을 감소시킬 때 사용을 하거나 안과용 산동제로 사용을 하기도 한답니다. 이 산동제라 뭐냐? 동공이 풀려서 확장이 되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요. 부교감 신경이 차단이 되면 일단 점액 분비는 당연히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동공이 풀려서 확장이 되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까 네,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아트로핀과 사이클로펜톨레이트 이 두 개 약물의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자면 둘 다 3차 아민의 모양을 갖고 있고요. 결합을 했을 때 홍채와 모양체로 투과가 됩니다.
그리고 결막낭, 영어로 하면 이건데요. 여기에서 흡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항콜린성 약물이고요. 무스카린성 수용체 기량작용, 이거랑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 먼저 이 간단하게 사이클로라고 쓸게요. 얘가 부작용이 더 적다. 그렇지만 아트로핀이 치료 효과는 더 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이 안과용 삼동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안과용도에서 산동이 얼마 후에 일어나냐를 봤을 때 아트로피는 저만 후 일주일 이후에 산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사이클로 어쩌고는 6에서 24시간 이내에 산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트로핀과 이프라트로피움 브로마이드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일단 이 두 약물의 공통점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둘 다 알칼로이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둘 다 현재 호흡기 질환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차이점으로 본다면 아트로피는 3급 암모늄이고요. 이프라트로피움 얘는 4급 암모늄입니다. 그리고 얘는 위장관에서 흡수가 잘 일어나고요. 이프라트로피움 브로마이드는 기도나 위장관에서 흡수가 미미합니다. 그리고 얘는 아주 중요한 게 COPD의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COPD는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이렇게 해가지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뜻입니다. 이거의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스카린성 수용체 기량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무스카린성 수용체 기량제는 무스카린성 수용체에 의해서 매개가 되는 이 반응들을 차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무스카린성 수용체 효능제를 봤죠? 여기에 이 직접 작용성, 무스카린성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과 니코틴성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스카린성 수용체 기량제와 니코틴성 수용체 기량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까 효능제를 보았을 때는 결론적으로
아세틸콜린의 작용이 증가를 시키는 게 약간 효능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번엔 이 기량제는 이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줄이는 거, 이게 기량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스카린성 수용체 기량제는 아세틸콜린의 아세틸콜린에 경쟁적으로 결합을 해서 이 아세틸콜린의 효과를 차단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니코틴성 수용체 기량제는 이 나트륨 이온, 소듐 이온의 확산이나 유입을 억제를 해서 흥분을 억제하는 그런 기량제의 작용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작용성 아드레날린 효능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가 뭐냐면 알파, 베타 수용체, 알파, 베타 수용체에 직접 결합하여 효과기 조직의 반응을 나타내는 약물입니다. 이 직접 작용성 아드레날린 효능제에는 크게 비선택성 아드레날린 효능제와 선택성 아드레날린 효능제가 있는데요. 이 비선택성 아드레날린 효능제를 저희가 카테콜아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자꾸 글씨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글씨를 계속 쓰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러면 일단 먼저 비선택성 아드레날린 효능제부터 살펴볼게요.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많이 들어보셨죠? 노르에피네프린, 아이소프로테베놀, 도파민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어느 수용체에 결합을 하느냐. 아무리 비선택성이라고 해도 막 모든 수용체에 달라붙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에피네프린은 알파 수용체, 베타 수용체 이렇게 결합을 하고요. 노르에피네프린은 알파1 그리고 베타 그리고 얘는 베타 얘는 알파1, 베타1, D1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임상적으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에피네프린은 일단 극소마취제에 병용되기도 하고요. 이거는 노르에피네프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알러지에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개방각 녹내장에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개방각 녹내장이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배우도록 할게요.
노르에피네프린은 척추 마취를 했을 때 저혈압이 온 경우 노르에피네프린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기관지 질환, 편식에 사용을 하고요. 심장 마비 후에 심장 운동을 회복을 하는데 이 약물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도파민은 폐혈증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약물에는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에피네프린은 심계항진, 그리고 빈맥이 있고요. 노르에피네프린은 똑같이 심계항진인데 얘는 서맥이 부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심계항진, 그리고 얘는 심실세동이 일어날 수 있고요. 도파민은 심실성 부정맥, 저혈압 이 부작용으로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택성 아드레날린 효능제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택성 아드레날린 효능약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선택성에 따라서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이렇게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당하는 약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알파1 선택성을 가지고 있는 약물로는 페닐에프린이 있고요. 메톡사민이 있고요. 미노드린이 있습니다. 알파2 선택성을 가지고 있는 애는 클로니딘, 이 세 약물이 있고요. 베타1 선택성을 가지고 있는 약물은 도비타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타2 선택성을 가지고 있는 약물로는 알부테롤, 살부테롤, 탈부텔린 이렇게 있겠습니다. 각각의 각각의 이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에 따라서 양리작용이 다 다른데요. 일단 알파1에 작용하는 이 약물의 양리작용을 살펴보자면 혈관 수축의 효과가 있고요. 알파2 선택성을 가지고 있는 약물의 양리작용을 한번 보자면 교감신경 흥분을 억제를 하고요. 노르에피네프린 유리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베타1 선택성을 가지고 있는 약물은
심근수축력이 증가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심박출량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베타2 선택성을 가지고 있는 약물의 양리 작용으로는 기관지 확장이 있겠습니다. 알파1 선택성을 가지는 약물의 임상으로는 저혈압, 비중혈 제거제, 산동제가 있고요. 알파2는 고혈압, 베타1은 심부전, 베타2는 천식, 자궁평활근 확장 등이 있겠습니다. 카테코라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카테코라민은 비선택성 아드레날린 효능제이고요. 종류에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아이소프로테레놀, 도파민 이렇게 있습니다. 카테코라민은 일단 경구 투여를 하였을 때 흡수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정맥 투여를 했는데 분해가 빨라서 지속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수용체에 작용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수용체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카테코라민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일단 이 벤젠 링에서 탄소 넘버링을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3번 탄소랑 4번 탄소에 모두 OH기가 수산화기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N 질소가 들어있는 것들이 탄소 골격을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탄소 골격을 통해서 질소 이 아민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카테코라민의 구조이고요. 카테코라민이 무엇을 하느냐, 어떤 작용을 일으키냐라고 했을 때, 기관지 확장, 심장 흥분, 혈관 수축 등의 작용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간접적으로 수용체에 모두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